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카페에 올라온 질문들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상대 측 100% 과실인데 미수선 수리비가 가능하냐? 아마 지금 미수선 수리비요, 보험사에서 아마 한 70%에서 80% 선을 지급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실무상 그렇게 전부 다 지급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100%다 달라고 한다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그냥 수리하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 미수선 수리비가요, 금융감독원에서 이 보험 범죄에 이용된다라고 해서요, 엄청 엄격하게 단속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비싼 외제차 같은 경우에 수리비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뭐 포르쉐, 람보르기니 뭐 이런 차들 있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보험 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냐? 실제로 EV 파손 한 500만 원 견적 내놓고 보험사에 돈을 500만 원 받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고 한 번 더 내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은 보험사에서 이걸 돈을 아낀다기보다 이런 보험 범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수선 수리비를 한 70% 선에서 지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실무상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100%다 받았어요. 저도 100%다 받았고요. 견적 제가 옛날에 사례 올린 거 있잖아요. 10년 전에 얘기예요, 그 얘기가. 10년 전에는 뭐 견적 1000만 원 뽑았으면 1000만 원 다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줘요. 채팅창을 열어놓고 하니까 지금 설명하다가 자꾸 그 눈이 글로 가가지고. 지금 방송 되고 있나요? 누가 댓글 한 번만 달아주시죠. 댓글이 안 올라오네요. 아, 되고 있네요. 네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게 실시간 방송을 하다 보면요, 궁금하신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전부 다 아마 물어보실 건데, 잠시만요. 그래서 그 제가 카페 설명은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카페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은 뭐 솔직히 이 정도 사례들 제가 이렇게 설명 쭉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본인들 그런 내용들하고 거의 중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따로 안 물어보셔도 좀 대비해서 이제 아마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실 100% 교통사고. 낚시네마님, 지금 보고 계신 분이죠. 자, 상대방 중앙선 침범으로 차는 폐차되고 골절 없이 입원 치료 중이다. 단순 염자 진단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정밀 검사를 하면은 MRI 촬영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처음부터 합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영상에 제가 이미 엄청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카페에 게시글에 다른 분들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뭐 정확하게 어디가 부상당했고 진단명이 어디가 나왔다, 진단명이 뭐가 나왔다 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막연하게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얼마를 받아라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교통사고 보험으로 체외 충격파 치료 보장, 지불 보장 해달라고 해서요. 지불 보증.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은 아무리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지불 보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있습니다. 지불 보증을 해서 자보수가가 아니면요, 비급여로 내가 내야 돼요. 왜냐?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바로 주는 돈은 자보수가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보수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비급여를 내가 발생시켰다라고 하면은 그 비급여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받아서 나중에 합의할 때나 아니면 합의 전이나 보험사에 직불치료비, 쉽게 말해서 직불치료비라고 하거든요. 직접 지불치료비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치료비는 치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보험사에 지급 안 했다라고 하면 실비 청구하세요. 실비 청구는 교통사고 실비에서요, 교통사고 경우에 면책 사유는요,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받은 금액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이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했는데 보험사에 지불 못 받았다 라고 하면은 실비 처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실비에서는 한도가 있죠. 일일 한도, 입원 한도하고 통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입원 시에는 한도 걱정이 안 되지만 통원 시에는 그 한도 체크 잘 해가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자, 현역 군인, 직업 군인에 대한 질문을 보면요.
추간판 디스크 보자. 부상을 많이 당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만들어 달라. 추간판 디스크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대 가서 부상 많이 당하거든요. 군대에서 부상 당하면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국가유공자가 되는 우리가 쉽게 흔히 아는 국가유공자가 있고요. 두 번째가 보훈 대상이라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격은 안 되지만 그래도 군대에서 우리가 군복무 중에 다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달 그냥 이것도 국가유공자도 1급부터 6급까지 이제 따라서 보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보훈 대상도 그렇게 보상 제도가 있는데요. 평생 여기에 대한 치료비는 다 주고요. 그리고 매달 돈도 지급이 됩니다. 근데 그 장애 기준이 엄청 까다로워요. 군대에서 장애 기준이 거의 우리 보건복지부 장애 있죠. 그 기준하고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는 이 군대 국가유공자 관련 사건에서 이걸 처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처리를 왜 안 해요? 왜냐면은 실컷 국가유공자 요건은 통과가 됐어요. 소송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신체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신체 감정 결과로 이게 장애가 남는 자한테만 매달 돈이 지급이 되는데요. 그 신체 감정을 또 통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리를 잘 안 하고 있고 이 부분 방송으로는 제가 주제 한번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이륜차 사고, 후미 추돌, 전치 2주, 세전 385만원 소득이면은 거의 일용근로자 임금 수준입니다. 자, 지금 염자 진단이고요. MRI를 아직 촬영 안 했는데 보험사에 500만원을 요구하겠다. 혼자서 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험사에서 절대 지급 안 합니다. 자, 요즘은 보통 이렇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나본 게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때 제가 합의금으로 얼마를 받았더라? 150, 200 정도 받은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도 보험사가 처음에 제시하는 금액은 150만 원을 제시해요. 10년이 지났는데 일용근로자 임금이 2배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거의 13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75만 원입니다. 근데도 아직 150만 원이라는 거죠. 왜냐? 계속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가 오르는 건 모르고, 누구 합의 150만 원 받았다더라, 200만 원 받았다더라, 그 계속 이어지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보면요, 보통은 한 200에서 한 250만 원을 받는 것 같아요. 이번 기준에요. 염자 진단, 이번 기준에. 이런 근로자 임금으로요. 그리고, 많이 받는 분들은 250, 300. 진짜 많이 받는 분들은 한 350까지 받는 것 같은데, 보통 그렇습니다. 이런 근로자 임금이면 통상적으로 그 금액에 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보험사 담당자의 성향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그 담당자의 성향이 어떻는지를 잘 체크하고 보험사고 적대적으로 하는 것보다요. 조금 합리적으로 타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왜 그 금액을 받아야 되는지, 그 금액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료를 준비해 주겠다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보험사고 타협적으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그 타협적이라는 게요. 보험사만 보통 적용이 되고요. 택시 공제나 버스 공제, 화물 공제는 힘듭니다. 많이 다친 경우에도요. 택시 공제, 버스 공제, 화물 공제는 저희도 합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많이 다친 사람들 택시 공제나 버스 공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소송 갑니다. 왜냐? 택시 공제나 버스 공제에서는 영구장애를 인정한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공제외 제외하고는 보험사하고 잘 이렇게 타협해서 그리고 내가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서 받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보험 청구. 누수로 인한 수리비 관련 청구입니다.
작년 5월에 욕실 공사를 했는데 누수 수리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자, 지금 판례가 나왔죠. 판결이 나왔는데 그전에는 제가 그 판결이 나온가를 알기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래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밑에 집 수리비는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공용부 배관이 아니라 우리가 쓰는 배관이다라고 하면은 대신 우리 집 수리비에 대해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집의 복구비에 대해서는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은 보면은 이 수리비를 청구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집 수리, 배관 수리하는 거하고 처음에 누수 탐지하죠. 그리고 수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시멘트 깐 거, 바닥 깐 거, 복구하고 장판, 도배 이것까지 전부 다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에 견적을 뽑아서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견적을 뽑으실 때 하나하나 뽑으세요. 누수 탐지 비용 얼마, 배관 수리비 얼마, 그리고 콘크리트 복급이 얼마, 그리고 이 장판, 도배나 장판 하는데 얼마.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데는 누수 탐지 비용은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는 때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나머지 복구비는 못 받는다 보셔야 되고 이 수리비가 문제인데요. 실제로 배관 수리비는 얼마 안 해요. 다 합쳐서 견적업자들이 불러서 그렇지. 수리비를 왜 못 받냐면요. 이 판례에서 보면요. 거의 제 생각하고 동일하게 이제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판결이 뭐냐면 이건 거죠. 사고가 났고 밑에 지금 누수되는 걸 알았으면 내가 수도를 안 쓰게 된다면은 누수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더 이상 피해 발생이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수도를 네가 써야 된다. 그럼 네가 고쳐 써라. 이 의미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수도를 쓰든지 안 쓰든지 보일러를 쓰든지 안 쓰든지 누수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다. 그러면은 내가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리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수리비까지 받을 수 있다. 대신 단 복구비는 안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판결은 지금 지방법원 판결이잖아요. 판결 난 게 광주지방법원 판결이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지만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방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 언제든지 항소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방송 잘 되나요? 되시는 분들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2주 진단 플러스 1주 추가 진단. 이 추가 진단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진단은요, 모든 우리가 배상받을 때 진단은 초진 기준이에요. 제가 초진 기준은 어떻다, 어떻게 이게 초진이 얼마 나온다라는 걸 의사들이 이제 책정을 하는지는 전부 다 말씀을 드렸었죠. 대한의사협회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발목의 경골골절이다. 그러면은 그 골절 부위에 따라서 진단 8주부터 심하면 분쇄골절 이렇게 되면 16주까지. 대퇴골골절이다. 그러면 12주부터 16주까지. 이런 식으로 염자 진단이다. 그러면은 2주, 3주. 추간판 탈출 3주, 4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진단은 의미 없고요. 초진 기준이고 결국은 지금 보시면은 후미 추돌이고 염자 진단 나왔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허리 촬영했는데 4번, 5번 디스크 진단 나왔다. 이거는 사고로 인한 영향이다라는 것을 의사가 말했다. 자, 말한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험사한테 입증을 할 때는요.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디스크 추간판 탈출 부분에 대해서 합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애를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넣어서 산정해달라 라고 하면 보험사가 뭐라 말하냐면요. 그러면 장애 진단서하고 의사 소견서 받아온나? 그러면 심사 올려보겠다. 근데 이 소견서하고 장애 진단서 자체도 없다라고 하면 심사조차 안 올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지는 게 우리나라 법원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하지만 전부 다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아무리 내한테 뭐 이 디스크가 이번 사고 때문이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소견서나 정확하게 입질만 할 만한 소견서나 장애 진단서가 없으면은 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은 디스크 부분에 대해서 사건 처리를 안 하는데요. 제가 일한 지가 한 15년 됐거든요. 근데 15년 전에는 사건 처리를 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의사한테 물론 주치의가 안 써준다면은 다른 자문의사한테 가든지 아니면 다른 대학병원 의사한테 가든지 가서 소견을 받고요. 그 소견이 어떤 소견이냐. 장애에 대한 소견하고 사고 기여에 대한 소견. 그 소견 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 계산된 부분을 보험사한테 지급해달라. 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받으려면은 그렇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전치 6주에 대해서 요걸 측부인대 8쪽이란 거죠. 8쪽에 측부인대 파열됐고요. 수술은 안 했고 지금 현재 수술했네요. 변연절제술 그리고 골 제거 약간 뼈 조각이 있었는가 봐요. 그리고 추나 4일 치료하고 안전 가료 중이다. 세전 월 500만 원이고 소득 자료는 없다. 그러니까 기술자인 거죠. 건설 기술자고 급여 소득자가 아니라는 거죠. 렌트 강원제에서 금액을 산정했네요. 6급에 해당하는 위자료 50만 원 하고 그리고 휴업손해 85% 인정해서 20일 입원하셨나봐요. 23일 입원해서 150만 원. 딱 그냥 나온 금액만 계산한 거네요. 여기에 뭐 통원 52일치 아무 치료비를 넣은지 몰라도 자, 이 정도 금액이면은 그냥 염자 진단 받았을 때 받는 금액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계속 치료받으세요. 제 같으면 이랍니다. 여기에 어차피 근데 지금 이런 진단 가지고요. 이 진단 가지고는 후유장애는 인정이 안 돼요. 제가 후유장애가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뭐냐면 제 힘으로도 이거는 후유장애를 어떻게 뭐 자문을 받아서라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법원 기준에서요, 우리가 법원에 신체 감정을 가잖아요. 신체 감정 갔을 때도 이 정도 진단 가지고는 후유장애 1년도 안 나옵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 보험사 같으면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치료비 나가고 이 진단이 6급 상해이기 때문에 합의를 오랫동안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합의하는 대신 장애 부분 1년을 산정하든 아니면 내가 추가적으로 치료비 받을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금액을 많이 인정을 하든 그래서 조기 합의를 하는 대신 금액을 많이 달라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렌터카 공제는요 아마 그런 게 안 통할 거예요. 그래서 제 같으면은 렌터카 공제면은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여기 가지급금 120만 원 나온 거 있죠. 이거 먼저 받으시고요. 가지급금 받는다고 합의는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먼저 받으시고 그냥 계속 치료 받으세요. 그게 통원 10번이 됐든 100번이 됐든 완전히 완치할 때까지 치료를 받으시고 중간에 완치가 안 돼서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합의를 해버리면 그렇게 예상치 못한 상태가 됐을 때요.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가지급금 받으시고 끝까지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어차피 이거 지금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손해는요 예상되는 손해가 아니에요. 이미 발생했던 손해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머지 120만 원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어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250만 원 이거는 확보한 금액이고 거기에서 지금 150만 원, 125만 원에 대한 가지급을 먼저 받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완전히 완치하고 나서 이 금액을 나머지를 받든 추가적으로 합의를 하든 이렇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를 보면요. 자동차 대물보상. 2002년식, 이거 아무리 상태 좋아도요, 2002년식 그랜저 XG 같으면요, 경락손해 인정 안 됩니다. 법원에서도 인정 안 해줘요. 법원에서도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판결을 보면요, 경락손해가 인정된 판결, 5년 이내 차량에 대해서 경락손해를 인정합니다. 왜냐? 그 5년 이상 지나면요, 사고차든 아니든 거의 감가가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지금 차량 가액이라든지 장가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서 5년까지 경락손해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관도 판결이 계속 5년 이내, 5년 이내 나오니까 약관도 원래까지는 2년까지였는데 5년으로 바뀐 거고요.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음주 차량, 구미 추돌 피해자다. 면허 정지 수치 나왔네요, 가해자가. 그리고 본인 차가 70만 원인데 차량 가액이, 그러니까 이 70만 원짜리 차가 이런 차죠. 옛날에 10년 전에 나온 아반떼. 뭐 장가가 70만 원밖에 안 남으니까 차량 가액이 70만 원으로 측정이 되는 거거든요. 본인 차가 70만 원인데 견적이 485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말 맞습니다. 가액의 130% 지급하고 끝내는 게 맞아요. 자, 이게 억울하다. 그러면은 나는 아예 수리된 차로 달라. 아니면 수리비를 주든지. 라고 이렇게 요구해서 소송을 제기하면요. 법원에서도 어차피 감정을 해서 이 차가 지금 현재 가치가 얼마냐. 그 가치에 따라서 주라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5년 이상 된 차량, 특별한 차량 말고는요, 일반적인 차량은 네, 경락손해 인정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거, 과실 여부. 그나마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본 파일인가요? 그나마 원본 파일이네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이 있어요. 과실 문의 준다고 휴대폰으로 찍어서 올리면요. 그게 보입니까? 잘 안 보이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앞으로 올려주실 때는 4K 원본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압축 파일 원본이라도 이렇게 올려주셔야지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과실은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다른 영상, 다른 데 보면 뭐 한문철 변호사님이라든지 과실 유무에 대해서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실은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판사가 어떤 시각으로 보냐, 거기에 따라 다른 거고, 제가 예전에 과실 도표 말씀을 드렸었죠. 과실 도표. 지금 그 책이 있을 건데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보이시나요? 자, 이 과실 도표, 이 책자가요.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만든 기준이 뭐냐면은 예전에 대법원 판결에서 과실에 대한 판결이 계속 많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종합해서 보니까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렇게 나더라. 이렇게 나더라. 라고 해서 저 과실 도표를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우리 보험회사의 보상 실무자들은 저 과실 도표 가지고 타협을 하고 협의를 하고 산정을 합니다. 근데 저게 지금 현재는 왜 정확하게 적용이 안 되냐면요. 그 당시에 10년 전, 20년 전에 대법원 판결 나올 때는요, 블랙박스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블랙박스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 이 사고별로 너무 다른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옆에서 예를 들어서, 차량이 추월했어요. 추월하다가 앞에서 끼어들게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급하게 끼어들었는지 아니면 천천히 끼어들었는지
내가 과속을 하고 있었는데 천천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으로 이제 추돌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안 되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차량 파손 부위 그 부위로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릅니다. 대신 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과실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해도 법원 갔을 때 과실 잡히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과실 있다 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판사님이 봤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피해 라고 생각하면서 과실 없다 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은 없다. 대신 참고적으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자 1차선으로 가고 있었고 여기 보시면은 트럭이 3차선에서 바로 나오죠. 바로 나오고 지금 이 나오는 꼭지를 본 시점하고요. 여기 차량 시점하고 차 한 대하고 공간이 정도 남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5m 정도 되겠네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댓글 한번 달아줘 보세요. 보시는 분들은 이거 과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실 도표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차량이 끼어들면은 7대3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차선 두 개를 우리가 차선 변경할 때요. 차선 변경할 때 한 번에 두 개 차선 변경 못 하죠.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차선을 한 번에 변경했고요. 깜빡이가 지금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안 보이는데 깜빡이도 안 넣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100대 0으로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더 볼까요? 갑니다. 쭉쭉쭉쭉쭉쭉 쭉쭉쭉. 자, 여기서 끼어드는 거 아예 예측이 안 되죠. 지금까지는 쭉쭉쭉쭉쭉쭉쭉. 자, 나는 여기를 보죠. 여기 지금 차가 나오고 있죠. 다시 쭉쭉쭉쭉. 자, 이게 한 지금 10m 정도 남은 겁니다. 8, 7, 6, 5. 빗길에서 만약에 피했다라고 하면은 미끌려서 다른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저는요, 과실, 이분이 100대 0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물었는데요. 저는 제가 봤을 때 100대 0은 안 됩니다. 네. 왜냐면,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아니에요, 이게. 누가 생각해도, 이건 못 피한다. 라고 해야지 100대 0입니다. 근데, 제 생각은 100대 0은 아니고요. 원래 기본 과실이 70%잖아요. 70%인데 상대방 70, 내 30. 근데 저기에 상대방이 뭘 잘못했냐면 차선 변경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0% 가산. 그렇게 해서 제 생각은 8대2 아니면 9대1이 나올 것 같습니다. 8대2가 나오면 조금 억울한 거고 9대1이 나오면은 적당한 거예요. 그래서 100대 0은 못 나옵니다. 도저히 못 피한다. 물론 이 상황이 안 돼 본 사람은 모르죠. 네, 제 생각은 9대 1 내지 8대 2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제가 과실 나오니까요. 황당한 거 한 개 더 말씀을 드릴까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판결을 받으면서도 진짜 법원도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한 사건이 한 한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제가 2개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시골길에 왕복 2차선 도로 있죠. 시골에서 왕복 2차선인데 보도블럭이 없는 도로, 옆에는 논이고 그런 도로에서 우리 할머님께서 이제 앞에 이거 삽하고 이런 것들 싣고 자루하고 싣고요. 구루마 있잖아요. 작은 구루마. 농로에 쓰는
작은 구루마 끌고 갓길로 이렇게 이제 가장자리로 쭉 걸어가고 있다가 뒤에서 오는 차가요. 뒤에서 오는 차가 그냥 박아버린 겁니다. 할머니가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갓길로 낮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바로 사망을 하셨거든요. 과실 어떻게 보세요? 얼마나 올 것 같으세요? 그 정도면. 이게 한 20초가 버퍼링이 되니까 바로바로 즉흥적인 적이 안 되네요. 그게 좀 불편하네요. 운전자 음주운전 아닙니다. 속도 위반 아니었고요. 에? 8대2, 9대1? 이거 지금 여기 할머님 사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100대0 주장했죠. 근데 황당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사고 상황이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시골길 있잖아요. 양옆은 농지고 그리고 그냥 사람이 걸어가려면은 그냥 갓길 그 가장자리로 걸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차선 바뀝니다. 예. 근데 할머님이 이제 작은 손수레 끌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가장자리로요. 차가 그냥 뒤에서 박아버린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할머니, 아이 보행자인데 무슨 과실이 있냐? 차가 뒤에서 덮쳤는데 라고 해서 과실 없다를 주장했는데 예, 과실 5% 나왔습니다. 5%. 95대 5. 그 5% 나온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옆에 보도가 없는 도로를 걸어갈 때는요. 도로교통법상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차량을 마주보고 걸어가라고 나와 있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때. 근데 반대편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차량하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러면 뒤에서 차가 올 때 피하지를 못하지 않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있다라고 해서 5%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차길이 아니면은 차 마주보고 걸어가야 돼요. 차가 오면 피해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도 이것도 진짜 억울한데요. 일산이었거든요. 일산에서 요즘은 김포였습니다. 김포 장기동이에요. 자, 김포 신도시 쪽에는 요새는 어떻게 되냐면 횡단보도를요. 요즘 나온 도로는 거의 대부분 그렇죠. 대각선으로 돼 있고 양쪽 한 번에 이제 그 보행자가 다 건널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횡단보도가 다 바뀌었는데 그리고 자전거가 이제 횡단보도 옆으로 가장자리로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선도 표시가 돼 있죠. 자, 이제 그 횡단보도에서 애가 자전거를 타고 걷는 거예요. 예.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도 되는 도로 횡단보도였거든요. 자전거 타고 건넜는데 결국은 버스가 이제 애를 초등학생을 쳐서 초등학생이 횡단보도 내에서 사망한 사고거든요. 근데 어, 법원에서는 결론적으로 과실이 10%가 나왔습니다. 과실이 10%가 왜 나왔냐면은 이제 우리가 자동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선으로 건너야지 그 선을 안 건너서 과실이 있다. 해서 과실이 10%가 나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선으로 건넜으면 더 빨리 치였어요. 그 선이 이제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는 선 이후에 사람이 횡단할 수 있는 선이 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그런 사진들하고 그리고 버스가 신호 위반 안 했다면 사망 안 했을 거 아니냐라고 해서 무과실 주장했는데 결국은 과실 10%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과실 부분은요, 물론 이거를 어떤 다른 판사가 판단했을 때는 다른 판사님이 만약에 판단했다면 과실 안 잡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판결이 어떤 판사님이 판단하든 아니면은 어떤 재판부에서 판단한지에 따라서 그리고 지방하고 서울도 많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복불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과실에 대한 얘기 동영상 이 블랙박스 보다가 얘기까지 넘어왔는데 다음 거 이제 한번 또 볼게요. 무보험차 교통사고 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 아마 형사조정 신청한 것 같은데요. 형사조정 검사가,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피해자가 있으니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손해를 끼쳤다면은 일단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처벌하기 전에 둘이서 조정을 한번 해봐라. 합의가 되면 그 합의 유무에 따라서 처벌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조정제도거든요. 자, 그걸 보면은 여기 그래 저는 피해자며 우리 측 보험사는 100대 0이다 라고 주장한답니다. 근데 상대방이 무보험차예요. 그리고 가해자가 배째라 했고 현재 대인은 정보보장 사업으로 현재 지라고 있고요. 아예 무보험인가요? 책임보험도 없었는가 보네요. 그리고 대물은 지금 자차로 천처리하고 있고요. 어차피 대물 부분은 우리가 자차를 하게 되면요. 우리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 쪽으로 구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증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보험사 자상 없습니까? 무보험차상에. 무보험차상에 있네요. 자, 어차피 우리 무보험차상에 처리할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 과실 100%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무보험차상으로 처리해도 우리가 우리 보험사에서 상대방한테 가해자한테 구상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단 이제 자차 처리했을 때 자기 부담금하고 썬팅비, 렌트비 안 나오는 거요. 이거 형사조정 가실 때요. 견적서를 일일이 다 뽑아서 가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대략적으로 내가 노트 해가지고 뭐 얼마다 뭐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하면요. 당연히 형사조정위원들도 이걸로 봤을 때 이 금액을 전부 다 줘라 라고 이렇게 판단하진 않습니다. 견적 내가 자기 부담금을 얼마 냈는지 보험사에 서류 받아서요. 그거하고 그리고 썬팅 얼마 들어가는지 그리고 만약에 예전에 썬팅한 게 있었다면은 영수증 그리고 렌트비 지출 내역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가져가서 형사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200만 원 가지고 왔어요. 근데 조정위원이 봤을 때 이러면은 협의 안 되겠네. 100만 원 지급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서류들은 전부 다 마련해서 가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자, 초기 이주 진단인데 이거 한번 볼까요? 사고. 버스 대 버스 사고네요. 버스가 후미추돌한 사고네요. 어차피 탑승객이었기 때문에 과실 유무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대신 지금 보험사가 버스 공제일 건데요. 그리고 진단을 보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적어주시는 분들이 보면은 진단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증상은 어떻고 증상은 어떻고 증상은 어떻고 그거는 병원 가서 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저는요. 진단서를 보고 그 진단서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수가 있는 거지 증상이 어떻기 때문에 이런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거는 의사가 할 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줄 필요가 없이 그냥 진단서 한 장만 올려주셔도 전부 평가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궁금하신 게 뭐 어떤 거세요? 여기 분들은 보시면은 자 일단은 견봉쇄골 제가 이거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견봉쇄골인대에 대해서 치료는 하지만 진단을 파열이라고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은 안 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 수술 안 하면 보험사에서 후유장애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버스 공제잖아요. 그렇다면은 아까 렌트카 공제한 거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입원 치료를 했다면 그리고 해당 급수, 해당 급수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입원 치료를 했다면 휴업손해 그리고 나머지 전부 다 손해를 가지급을 먼저 받고요.
이거도 인대 만약에 안 붙으면 나중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이제 합의하시는 것보다 가지급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합의 문제를 치료가 완벽하게 되고 나서 합의 문제를 고려해 보시는 게 나아요. 어차피 이 부분도 장애 인정 안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공제가 아니라 버스 공제나 택시 공제가 아니라 보험회사였다 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합의는 보험회사도 우리가 작은 보험회사 말고 메이저급 보험회사 있죠. 그렇다면은 합의를 후유장에 한 1년, 2년 정도 산정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이분 또 이주 진단이네요. 음주운전이라고 해서요.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내 합의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형사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다는 거지 가해자가 음주운전 12대 중과실이라 하더라도 내 손해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보험사하고는. 이주 진단인데 보험사 측에 합의금을 500만 원 요구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음주 진단이기 때문에 우리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냐 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별개입니다. 음주운전했다고 해서 보험사가 더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했잖아요. 보험사가 500만 원을 안 줍니다. 절대.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피해자가 3명이기 때문에 한 명이 500만 원 받으면 3명한테 염자 진단으로 1,5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분들 제가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었죠. 통상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의 합의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받으시고 싶은 거는요. 음주운전이다. 그래서 괘씸하다 라고 하는 거는 가해자한테 더 받으세요. 가해자의 형사합의금을 받는 거지 보험사 민사합의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교통사고 이주 진단으로 난임 병원 다닌다. 교통사고로 난임이 됐다는 게 아니라 시험관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교통사고 때문에 연기가 됐다. 영향이 간다. 그럼 그에 대한 보상을 못 받냐? 당연히 피해가 있고 손해가 있죠.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요. 특별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요. 우리나라 법원은 통상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예상치 상대방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가해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사람을 내가 만약에 치였어요. 치였는데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이 일을 못하겠구나. 그로 인해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겠구나. 그리고 치료비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사고를 발생시키면서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개개인의 상황, 저 사람이 지금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면접을 보러 가고 있었다.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여행 가려고 공항에 가는 길이다. 근데 사고 때문에 티켓이 취소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손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인정을 안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험관 시술 이런 부분이 미뤄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보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상 부위가 다른 분들하고 일반적인 분들하고 비슷하다면은 추가적으로 난임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된다. 네, 이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추간판 탈출증, 기왕증 기여도 50%. 차 수리비 4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꽤 충격 있는 사고네요. 차 수리비 400만 원 100% 과실이면은 아마도 트렁크까지는 전부 다 먹었을 사고고요. 어머니가 뒷자리 타고 계셨고 진단명이 근데 추간판 탈출증이다. 그리고 의사 기여도 50% 소견받았다. 보험사에서 치료비도 이 진짜 보험사가 물론 맞습니다. 뭐냐면은 이 말이 맞아요. 소송을 가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는 소송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추간판 탈출 중으로 소송을 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고 기여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법원 감정에서. 그렇게 되면은 판결이 치료비도 줄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요. 왜냐? 사고 기여도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솔직히 치료하는 거는 추간판 탈출 치료만 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염자 진단에 대해서도 치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치료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판결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지금 여기서 말씀한 거대로 사고 기여도 50%라고 하면은 치료비 50%만 주겠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법원 가면 그렇습니다. 근데 보험사가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처리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치료비 70만 원하고 합의금 90만 원, 기타 35만 원인데 어떻게 320만 원이 나옵니까? 아, 치료비를 돈으로 주겠다고요? 아니요, 지불 보증을 받으세요. 보험사가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 이건 진짜 보험사 어이없네요. 보험사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치료받겠다. 어머님 안 그래도 나이도 있으신데 그냥 계속적으로 치료받겠다. 합의 안 할란다. 웬만하면은 저는 이제 합의를 하고 그리고 치료비는 지불보증 받고 이렇게 한 게 낫는데 보험사가 치료비를 돈으로 주겠다. 그리고 합의금을 90만 원을 주고 기타 35만 원 주겠다. 아, 어이가 없습니다. 요거 기능. 자, 운전자도 당일 검사비 플러스 30만 원에 합의를 했네요. 아, 참. 지금 보험사 직원은요, 여기 작성해 주신 분 만난 보험사 직원은, 참 일처리 쉽게 했네요.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정리하면은. 유튜브 다른 영상들 보시고요. 그리고 결정을 하시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합의 보지 마세요, 이 금액이면. 네. 그냥 계속 치료받는다고 하세요. 이거 받아서 뭐 할 겁니까? 270만 원을 자부담 치료했는데. 지불 보증 해달라고 하시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한 번씩 그래요. 이 보험사 보상가 직원들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개인 보험을 청구했을 때 손해사정 업체에서 손해사정 직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랑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번씩 진짜 열받을 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열받으면 신경질 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예. 근데 진짜 한 번씩 막무가내로 주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특히 이제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회사 경상자들 담당자들은요, 경력이 얼마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융통성이 없을지 모르는데 중상자 담당자들은 되게 합리적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 정도 금액을 원하시면은 자료만 충분히 달라. 자료만 충분히 주면은 자기가 심사를 잘 받아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보험사 보상가 직원하고는 적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사람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대응하는지가 달라진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2주 진단받았고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나왔다. 경추 4, 5번 사이에서 오른쪽으로 프로트루션 돼 있고 5, 6번 사이에서 중간 쪽으로 프로트루션. 7번은 벌진이니까 상관없고요. 자, 나이 51세시고요. 이 부분 의사한테 소견서를 받으세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데요. 소견서를 받으시고 그리고 후유장애, 예상되는 후유장애까지 받으셔야지만 보험사에서 장애로 인정을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손해사형사나 변호사를 위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간판 탈출 이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손해사형사가 이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냐?
의사한테 가서 소견서 받아오고요. 그리고 자기들 자문의사한테 가서 후유장애 진단받고요. 그렇게 해서 보험사하고 금액적으로 합의를 보는 겁니다. 제가 잠시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손해사정사들이 이제 합의를 하고 금액을 뽑고 보험사한테 주장하는지 이거를 알아야지 제가 봤을 때 다른 분들도 주간판 탈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른 부분 다 빼고요. 장애 부분만 어떻게 되는지 산정을 해볼게요. 장애. 우리가 일용근로자 임금이라고 했을 때요. 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제가 이분을 말씀을 드리면 월 420만 원이잖아요. 월 420만 원인데 좋다. 다 양보해서 약관으로 계산한다 라고 하더라도 세전 15% 빼면 600, 3,600, 월 300 정도 나오거든요. 세전 금액. 그러면 거기에 85%이기 때문에 255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은 자, 근데 일용근로자 임금이 270만 원이기 때문에 275만 원이기 때문에 275만 원을 일단 계산을 할게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자, 275만 원 곱하기 장애율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간판 탈출증 장애율. 그러면은 자, 이게 맥브라이드 책자거든요. 척추 부분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경추 또는 요추의 수액 증후군, 경추 또는 요추의 수액 증후군 109페이지를 109페이지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경추 또는 요추의 수액 증후군 나와 있죠. 자, 여기에 주간판 탈출증 신경학적 소견이 X선 검사로 확인이 되고 반복적 동통이 인정된 경우 무슨 말이냐,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주간판 탈출증이 발견이 되면요, 옥내 근로자든 옥외 근로자든 223%의 장애를 적용시킨다는 말입니다. 자, 보면은 수술을 하지 않았고 신경학적 검사에서 신경근의 이상 소견이 있으며 신경병증의 유무 정도에 따라 장애 기간을 판정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수술을 하든 안 하든 근조동 검사를 했을 때 신경 이상이 있다면은 23%의 장애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고 기여도 100%의 23%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사고 기여도를 50%를 받았다 라고 하면은 23%의 사고 기여도 50%니까 11.5%겠죠. 마이크 때문에 앞이 가려져 가지고 네, 11.5%겠죠. 그러면은 장애의 11.5%를 곱하는 겁니다. 왜냐? 원래가 275만 원을 버는데 11.5%의 노동능력 상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게 되면요. 계산기를 가지고 오면 자,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275만 원 곱하기 0.115 그러면 월 얼마의 소득이 상실되냐? 31,000원 31만 6,200원 이 정도가 상실된다는 거죠. 31만 원을 치면요. 자, 그러면은 장애 기간에 따라서 이제 한 달에 31만의 소득의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1년이면 뭐 300만 원, 2년이면 600만 원, 3년이면 900만 원. 이 정도의 장애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용근로자 임금에서 사고 기여도 50일 때 한 달에 30만 원 손실이다. 그러면은 장애를 1년 받으면은 대략 350만 원이 되겠구나. 왜냐? 12 곱하면 12개월 곱해야 되니까요. 2년 받으면 대략적으로 한 700만 원이 되겠구나. 3년 받으면 대략적으로 한 900만 원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고 기여도가 20% 받았다, 30% 받았다면은
23%에 20% 계산을 하든지 23%에 4, 5개월도 20%면은 4.6%를 계산하든지 30%면 23%에 30%니까 6.9%를 계산해서 마찬가지로 1년, 2년, 3년의 장애를 산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간판 탈출 같은 경우에요. 이것만 체크하지 마시고 이 부분 또 체크를 같이 좀 하셔야 되는데요. 뭐냐면 지금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맥브라이드잖아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이고 손해배상 책임이나 아니면은 교통사고 그때는 이 맥브라이드를 적용하고요. 이 맥브라이드 말고 제가 개인보험 약관을 보여드릴게요. 개인보험 약관을 보여드리면 이 부분도 안 받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개인보험에서 디스크를 받았을 때요. 후유장애 부분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그리고 특히 여기서 설계사 분들도 많을 건데 우리 고객분들한테도 안내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개인보험에서 만약에 디스크로 상해로 수술을 했다면은 당연히 후유장애 보상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죠. 근데 수술을 안 해도 이 후유장애 보상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그 근거를 뭐 때문에 받을 수 있냐? 제가 그 근거를 보여드리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척추장애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개인보험에서. 여기 보시면요. 척추 부분의 장애. 이거는 모든 생명보험, 손해보험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약관이고요. 보시면은 척추의 심한 추간판 탈출증은 지급률 20%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15%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10%를 지급하겠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여기서 약간, 뚜렷한, 심한 이게 뭐냐? 다 나와 있습니다. 약간에. 심한 추간판 탈출증 아까 지급률 20%짜리는요.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2회 이상 수술하거나 해야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15%인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은 무조건 수술을 하고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어야지 그리고 신경근의 불안전 마비가 인정돼야지 지급이 된다. 15%는 그런 거고요.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은 10%였죠. 지급률. 그러면은 거기에는 그냥 MRI 검사하고 나서 추간판 탈출 진단을 받고 그리고 하지 방사통에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자기가 그러니까 하지 방사통 저린 느낌입니다. 그게 있는 경우는 지급률 10%를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고 기여도가 50%다. 그러면은 5%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험에서 후유장애 1억 가입돼 있다. 담보가 1억이다. 라고 하면은 5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채팅창이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사고 나시는 분들이 손해배상 받을 거, 손해배상 받을 거 그 부분만 생각하시는 게 많아요. 근데 손해배상 외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여기에서도 후유장애 보험금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특히 척추 다치신 분들 있죠. 척추가 골절돼서 추락하거나 척추가 골절돼서 뭐 산재도 마찬가지고 교통사고도 척추 골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정수란 경우에요. 후유장애 지급률이 되게 높잖아요. 30%, 40%, 50%. 그런 경우에 보험 가입 잘 돼 있으신 분들은요. 교통사로 받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받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골절된 분들도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만약에 설계사분님들 여기에 많으시면은 꼭 고객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자필 서명 보안.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메리츠 8년 전에 가입하고요. 자필 서명 중요하죠. 근데 자필 서명 안 했다라는 거냐? 지금 와서 보완하겠다. 아니
지금 와서 보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계약자, 피보험자 다 동일한데. 보완할 필요 없습니다. 괜히 보험사가 이거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아 그럼 무효다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물론 무효가 되면 좋죠. 이때까지 사고 청구 안 했으면은 이때까지 냈던 보험료 싹 다 돌려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지금에 와서 자폐설명 보완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거 갖고 문제가 안 돼요. 만약에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이다 라고 하면은 본인의 피보험자의 자폐설명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 만들어서 100% 피해자고요. 상대방이 책임보험 만들어서 대인 한도 120만 원 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 무보험차 상해가 들어가 있지만 배달 대행을 일하던 중에 무보험차 상해를 적용. 자, 우리가 무보험차 상해의 약관 잠시 볼게요. 약관보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 담보 내용을 보면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유상운송, 그러니까 내가 유상운송을 했다라고 하면은 면책이다라고 하는 약관이 있어요. 근데 보험사에서도 아직까지 그걸 주장하고 있고요. 근데 무보험차 상해는 우리가 손해보험이지만 상해보험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유상운송이 고의 중과실이 아닌 이상은 고의과실이 아닌 이상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험사한테 최근에 판결 나온 거 있지 않냐. 그래서 무보험차 상해 적용을 시켜달라 라고 이렇게 말하시면은 아마 알아들을 겁니다. 필요하시면은 판결문 제가 올려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올려드리기 전에 보험사가 아마 알아들을 거예요. 알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미리 답변을 다 드렸거든요. 여기까지 제가 어제 올린 거. 그래서 이게 마지막 지금 질문입니다. 교통사고 철심 뺀 후에 합의를 해야 되냐? 아니면 지금 해도 되냐? 보험사가 한 시장에 5년, 한 시장에 5년이라고 보험사가 했다. 산출 내역서에. 그래서 얼마 정도 지금 이분이 다른 글을 작성한 걸 한번 보면요. 손 다친 거를 올려주셔야지. 꽃놀이 가셨어요. 여기 있네요. 요골 척골 다 골절됐네요. 요골 척골 다 골절됐고, 분쇄 골절은 아니고요. 여기 골절선이 보면은, 여기 이렇게 골절됐고, 여기 이렇게 골절돼 있는데, 여기하고. 특별히 근데 보시면은 여기 관절면 있죠. 여기는 깨끗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법원 신체 감정을 할 때도요. 여기에 있는 관절면에 이상이 있냐 없냐, 유무 가지고 이게 영구장애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신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3개월 된 시점인데 당연히 팔 안 움직일 겁니다. 근데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요. 이 정도 부상은요. 어, 법원 신체 감정 갔을 때도 5년 이상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5년을 추정해서 네, 장애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가 금액을 산출 한번 해봐 드릴게요. 51세시기 때문에 뭐 상관없고요. 5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되고, 가정주부시죠. 가정주부시니까 일용근로자임금 적용시키면 되고요. 제가 법원 산출 기준 금액대로 뽑아 드릴 테니까 그 금액 보험사한테 요구하시면 되고, 아까 말대로 지금 손목 움직임 안 좋으실 때요. 우리가 여기에 개인보험 가입한 거 있죠. 아까 제가 이제 척추를 보여드렸는데 다시 보여드리면은 손목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 있잖아요. 한 팔에 3대 관절 중 한 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가 10%죠. 그리고 약간의 기능의 장애를 남긴 때가 5%입니다. 그러면 10%하고 5% 차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었죠. 후유장애 설명할 때. 뭐냐면 약간의 장애라는 거는
4분의 3 이하로 제한된 경우 무슨 말이냐? 4분의 1 정도가 안 움직이는 겁니다. 정상 손목에 비해서요. 그리고 뚜렷한 장애는 2분의 1 이하로 제한된 경우 무슨 말이냐면 정상 팔보다 정상 손목보다 2분의 1 정도가 덜 움직인다 라는 경우가 약간의 장애, 뚜렷한 장애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약간의 장애라면은 5%고 뚜렷한 장애라면 10%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보험에서도 5%, 10%, 네, 가입 금액에 1억이 돼 있다면 10%, 2억이 돼 있다면 뭐 2천만 원, 3억이 돼 있다면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저희 이제 뭐 전화 아니면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이나 손해사용 사무실 위임을 해야 되냐면요. 그래, 좋다. 약관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알겠다. 근데 의사가 장애 안 끊어준다라고 한다. 그럼 나는 어디 가서 받아야 되냐? 보통 대부분이 이제 그 부분들 때문에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사무실 위임을 하는 겁니다. 왜냐? 여기 위임을 하면요. 자기들 자문병원 데리고 가서 의사한테 체크하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거든요. 어차피 어느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약관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발급받아서 청구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 안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임하는 이유는 돈을 더 많이 받기보다 장애 진단을 내가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해서 위임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달아드린 대로 이제 개인 보험도 체크해 보시고요. 그럼 손목 부분에 대해서 금액 계산해 드릴게요, 제가. 자, 아까 주간반 탈출이었고 손목이잖아요, 손목. 손목이면 이제 수관절이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위자료 받아야 되죠. 그리고 약관 지급 기준으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한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휴업 손해 받아야 되죠. 그리고 상실 수익액 받아야 되죠. 이 마이크 때문에 자꾸 부탁을 하네요. 그리고 뭘 받아야 되냐? 성살 수익액이 아니라 상실 수익액. 그리고 향후 치료비 받아야 되죠. 향후 추정 치료비. 이게 뭐냐? 성형비. 흉터 생겼을 거 아닙니까? 성형수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형비. 그리고 핀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합의하시려면은. 그리고 뭐 통원 치료비, 물리 치료비 이런 것들은 다 받으셔야지 합의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험사에서 1,000만 원 요구했어요. 준다고 했어요. 자, 금액 뽑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위자료를 얼마를 계산해야 되냐? 그걸 보려면 우리가 자보약관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보약관에 위자료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생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찾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할 때마다 이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안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이건 몇 급이기 때문에 얼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약관을 보여드리면서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제가 찾아서 보시면은 아까 요거라고 척골이 동반된 상해거든요. 자, 확대를 좀 할게요. 자, 됐다. 자, 요거라고 척골이 동반된 상해이기 때문에 몇 급인지 보면요. 대략적으로 한 3급, 4급 정도 될 겁니다. 맞네요. 요걸 원이부 골절과 척구 골절의 탈구가 동반된 상해, 갈레지아 골절, 몬테지아 골절. 아까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잠시만요. 3급, 2급을 한번 보면요. 네, 2급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3급. 척골골절 3급, 4급인 것 같습니다. 4급 여기에요. 갈레지아하고 몬테지아 골절 여기에 해당할 것 같고 4급이기 때문에 위자료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4급 위자료 보면요. 자, 다 왔습니다. 128만 원이죠. 4급 위자료 128만 원. 자, 그러면은 계산을
그대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위자료 얼마요? 128만원. 그리고 휴업손해 지금 몇 달 입원했는지 안 적혀 있는데 손목은 그렇게 오래 입원 안 합니다. 왜냐면은 거동이 되기 때문에. 거동 안 되는 발목 골절 같은 경우에는 한 두세 달, 세 달 정도 입원을 하거든요. 근데 손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달 내지 두 달 입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두 달 입원했다 라고 가정하고요. 자, 보면은 275만원 곱하기 275만원 곱하기 두 달이죠. 그리고 곱하기 85%죠. 그러면은 금액은 나중에 한 번에 계산할게요. 그리고 자, 상실 수익액 275만원 곱하기 자, 장애율이 얼마냐? 그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맥브라이드 장애 그 평가표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은 손목이 찾아드리는 게 앞으로 이렇게 방송하면서요.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시간 걸리는데 뭘 찾냐? 그냥 어차피 제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냐? 머릿속에 있는 것만 알려달라. 라고 하는 게 나아요. 한번 댓글 한번 달아봐 주세요. 관절 강직 부분이죠. 맥브라이드 장애는 어떤 의사도 전부 다 이 장애 씁니다. 이 책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의사는 전부 다 이 책 보고 합니다. 제가 의사들 법원 신체 감정들이 하는 배상의학 학회에도 세미나도 갔었거든요. 이거 가지고 토론을 해요. 그리고 이런 진단은 장애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로 설명하는데 보험사는 다른 걸로 주장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전부 다 이거 보고 해요. 43페이지 다 왔다. 자, 완전강직, 그러니까 수관절이죠, 손목. 여기 보시면은 수관절, 손목의 완전강직, 그리고 회전강직,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자, 부정강직이 있죠. 부정강직이 무슨 말이냐? 손목 움직임이 덜하다 라는 겁니다. 자, 통상적으로 뭘 적용하냐면요. 요거 적용해요. 150도, 15도 장측 굴곡까지 제한이 있다. 라고 해서 13% 이거를 적용을 합니다. 물론 다르게 적용하는 거 있지만 통상적으로 실무에서는 13%를 적용해요. 그래서 손목은 13% 장애를 계산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자, 상실수익액에서 장애 부분은 13%죠. 그리고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됩니까? 5년이잖아요. 그러면 5년이면 60개월 아닙니까? 60개월인데 60개월에 이자를 공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5년 뒤에 받을 돈까지 지금 내가 다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보험사는 매달 주면 되는데 5년에 나눠서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뺀다. 그 방식을 호프만 계수 또는 라이프니츠 계수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호프만 계수를 인정을 하고요. 그게 뭐냐면 단리 이자만 빼는 겁니다. 근데 보험사에서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적용해요. 약관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리 이자를 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약관 지급 기준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라이프니츠 계수 적용시키면요. 60개월에 라이프니츠는 52.9907. 자, 잠시만요. 아유, 정확하죠. 여기 보시면은, 네, 60개월에 52.9907이죠. 호프만 계수는 좀 더 높죠. 그러니까 호프만 계수가 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60개월일 때 이 정도 차이 나는데요. 영구장애일 때는 짝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구장애일 때는 무조건 소송을 고려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52.9907을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향후 추정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냐. 보통 핀 제거하는데요. 대학병원 기준으로 한 25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성형비, 지금 그 정도 수술이면은 한 10cm 정도 쬐을 거거든요. 찢어서 아마 핀 박았을 건데 합쳐서 10cm에서 한 20cm 정도 될 건데 센치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10cm 정도라고 계산하면 한 150만 원 정도. 그러면은 향후 치료비가 한 400만 원이죠. 자,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자, 다시 계산기. 275만 원 곱하기 2달 곱하기 휴업손해 85%. 짜잔, 얼마 나옵니까? 467만 원 나오죠. 자, 상실 수익액 계산하겠습니다. 10조 계산하는 게 275만 원 곱하기 장애율, 노동능력 상실률이죠. 13%. 아까 봤죠? 곱하기 5년 52점, 아이고, 계산 잘못했네. 275만 원 곱하기 장애율 13%. 왜 이래? 죄송합니다. 0.13 곱하기 52.9907. 1894만 원 나오죠. 1900만 원 잡고요. 자, 그러면은 토탈 합계 계산하면은 내가 요구해야 되는 금액, 내가 지불한 금액은 다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자료 128만 원, 그리고 휴업손해 467만 원, 그리고 상실 수익액 1900만 원, 마지막으로 아무치료비 400만 원, 2895만 원 나오죠. 자, 본인이 3천만 원 말했죠. 보험사에서 1000만 원 준다길래 2985만 원, 2895만 원, 이 정도면은 네, 아마 보험사에서 지급을 할 겁니다. 이 정도로. 자, 이거 만약에 보험사에서 3천만 원 안 준다 라고 하면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3천만 원 받아 드릴게요. 이건 3천만 원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금액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 밀린 답변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다 해드렸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이 한 1시간 50분 정도 하고 있네요. 네. 자, 이제 댓글 한번 볼까요? 뭐 어떤 댓글들이 달렸는가? 제가 댓글을 보면서 방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댓글 안 봤었거든요. 그렇죠. 장애가 나오면 전문가하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장애 진단은 못 끊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많이 다친 경우 장애가 예상되는 장애 부상 말고 일반적인 염자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뭘 해줄 겁니까? 어차피 장애가 안 나오는데. 근데 장애가 예상돼서 우리가 손해액에서 장애를 넣어야 되는 부상 같은 경우에는 위임하시는 게 나아요. 수수료 10% 주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 혼자서 했을 때 1000만 원 받을 거 위임하면은 3000만 원 받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 줘도 되잖아요. 그리고 소송 사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예를 들어서 소송을 갖다 판결을 1억 받았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 변호사한테 변호사 사무실이나 이렇게 지급할 때 수수료를 뭐 7%에 10%뭐 이렇게 지급할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억 승소 판결 받으면요. 변호사 청구할 수 있는 비용만 1500만 원 나와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변호사 선임비 따로 안 들여도 돼요. 예, 그래서 전문가 선임하는데 드는 비용은 아깝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지금 방송 제대로 송출되고 있는지. 1억 기준에 승소 비용이 740만 원 정도 나오네요. 1억 기준에. 2억 정도 되면은 1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요. 이제 자, 다들 식사하셔야 되잖아요. 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까요? 그냥 바로 마무리 지을까요? 제가 지금 식사 시간인데, 예, 식사 시간, 예,
빼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배고프시죠? 저는 오늘 늦잠 자고, 네, 늦게 밥 먹어가지고 별로, 네, 배 안 고픕니다. 자, 그리고 아마 지금 오늘 지금 보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네, 제가 올린 영상 아마 매일 보시는 분들일 겁니다. 제가 예고 없이 오늘 실시간 하는 거라 가지고. 그래서, 어, 오늘은 지금 이렇게 1시간 50분 동안, 네, 이렇게 카페에 있는 글 가지고 얘기를 해봤고요. 아마 내일 또 이렇게 비슷하게 할 거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 기계도 좋은 기계를 샀거든요. 뭐냐면, 제가 스피커폰 틀어놓고 상담하는 걸, 스피커폰 틀어놓고 질문 받는 거를 이렇게 방송에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음질이 안 좋으니까. 우리가 라디오에서 보면은 전화 연결하는 거 있죠. 그러면은, 이게 통화인가 아니면은 실제로 옆에서 말하는 건가, 마이크 대고 말하는 건가 헷갈릴 정도로. 네, 그래서 그거 전화 실시간 통화를 제가 해서 궁금증을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것도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어가지고 기계도 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렇게 조금씩 윤곽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가 강의를 많이 했었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 해도 실시간 생방은 처음이에요. 물론 강의는 생방이죠.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나름대로 긴장을 하고 해가지고 조금 버벅거렸을 겁니다. 그래도 다음부터는 조금씩 차츰 나아지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식사 시간 됐으니까 네, 다들 식사를 하시고요. 제가 다음 주엔 예고하고 하든지 아니면 또 뭐 제가 마음 내키면 또 불시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풀 영상 이거 올려드리겠습니다. 풀 영상 올려드릴 거고, 뭐 NG 없었나요? 풀 영상 올려놔도 괜찮겠습니까? 당연하죠. 유튜브는 편집이 있잖아요. 편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편집이 없이 라이브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투가 제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네, 성격이 급해서 그런가 계속 이게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말이 엉키고 이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요거 제가 풀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도 지금 보니까 처음부터 계속 대략 2시간가량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다음 방송 때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끝내고요. 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식사 맛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빨리 다들 나가셔야죠. 제가 끄고 나가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이나 시간 되면은 제가 뭐 바로 하고요. 안 되면 다음 주라도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끄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